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더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정세의 판도를 바꿀 세계의 단판이요.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6년 만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우리나라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워낙 이게 대형 이벤트다 보니까요. 오늘은 전문가 3분 모시고 특별하게 몰랐던 이야기더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이게 회담장에 들어갈 때의 모습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웃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뭐 그렇게 웃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좀 표정이 마뜩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악수를 하고 있는데 저 악수도 저희가 세보니까 이게 무려 한 25초나 이어지고 등도 막 두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회담 후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회담 후에는요, 회담 전과 좀 다르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좀 웃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약간 미소를 띠는 뭔가 풀어진 듯한, 앙금이 풀어진 듯한 그런 모습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하니까 고개도 살짝 끄덕이기도 하고요. 뭐 시진핑 주석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약간은 조금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은데 강정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그 시진핑 주석은 표정이 별로 없고 원래 없어요. 이제 남의 말을 듣는데 원래 더 많이 그 생각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래서 보통 보면 굉장히 그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활발하고 그러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도 사실 악수하고 웃은 것도 굉장히 괜찮은 표정이었다라고 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끝날 때는 확실히 더 풀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풀어진 걸로 봐서 아마도 뭐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회담 한 번 한다고 얘기가 풀릴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한 어떤 소기의 대화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워낙 오랫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강 교수님이 이 시진핑 원래 잘 안 웃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회담이 끝나고 약간 미묘하게 좀 달라진 분위기는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달라진 분위기는 이런 장면에서도 포착이 됐어요.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먼저 악수를 청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런데 귓속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막 합니다. 근데 현장음은 안 들리지만 문 장관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글쎄요. 근데 중국말로 말했을지 않았을 거고 아마 영어로 얘기했을 것 같으면 시 주석이 좀 알아들을 만한 좋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당신 오늘 멋있어 보인다든지 고맙다든지 오늘 잘해보자든지 이런 어떤 덕담, 격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 그 귓속말을 듣고 그 시 주석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듯한 고개를 숙이면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아마 오늘 회담의 분위기를 저기서 좀 그다음에 다시 만나보자 하는 그런 뜻도 한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 때도 뭐라고 하네요. 차 타기 전에.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오늘 약속한 걸 잘 지켜나가자. 다시 만나보자. 그렇군요. 이런 뜻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표정과 몸짓을 뭐 전문가분들께서도 보시기에도 그래도 나름 훈훈한 분위기로 끝났다라고 평가를 주셨는데 이런 좀 달라진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회담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회담장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지켜 세웠고요. 시진핑 주석은 경제 대국이 가끔 분쟁과 갈등이 있는 거는 이건 좀 당연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뭐 두진호 박사님, 뭐 의례적인 말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의례적인 말 같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G2, 빅2 지도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대좌해서 서로가 서로를 강력한 이 글로벌 질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고인물 지도자 반열에 들어섰잖아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집권 2기 시작하는 5년 차 대통령인데 확실히 6년 4개월 전에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오늘의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들이 확연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 과거에 비해서 시진핑 주석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미국 GDP의 70% 가까이까지 따라잡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 경제의 부상 등을 고려했을 때는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론 뭐 미중 정상들이 뭐 세계가 다 지켜보니까 뭐 거기서 이렇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이 그래도 순탄치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요. 이런 장면이 포착됐기도 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자, 이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신은 강한 협상가지만 오늘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꺼냈는데 시진핑 주석 보면 표정이 좀 미묘하게 굳은 표정이 나타났었다고 하네요. 자, 보면은 저때 스탑 지금 들리죠? 네, 이 현장음이 왜 나왔냐라는 게 이게 주변에서 이게 대만이라는 단어가 현장음으로 이제 들리기 시작하니까 양측 수행원들이 이런 말 꺼내지 말라, 뭐 스탑 멈춰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교수님, 그러니까 양측이 제일 예민해하는 게 대만 문제니까 이 문제 혹시 나올까봐 수행원들이 노심초사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부 회담에서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저는 공개적인 데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 5번에 걸친 협상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 거는 이제 대만 해협의 안정, 그다음에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의 중국의 확장, 세력 확장에 대한 견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이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완이라는 말 나오는 순간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중국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말을 트럼프 육성으로 좀 듣고 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내가 언제 대만 독립을 지지한 적이 있냐. 현상 유지를 얘기했지. 이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그런 비슷한 그 뉘앙스의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 공개적으로 바깥에 그런 타이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추스리기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자 현장에서 저렇게 이제 대만 발언을 두고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으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면은 1시간 딱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33년 만에 우리 핵무기 실험 이거 재개하겠다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를 사실상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한테 들으라는 듯이 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두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치즈버거 이렇게 드시고 나서 폭풍 SNS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다른 나라들이 공정하게 미국도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핵 무기를 늘려가고 있고 특히 러시아는 최근에 또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포세이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또 더군다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컨센서스 싱크탱크가 볼 때 현재만 600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기하급수적인 핵물질 발전, 이 핵무기 발전 속도가 앞으로 미국을 조만간에 따라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핵무기 실험을 시행해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난주에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미중 간의 어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여러 가지 것들은 대부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압박용으로 하기에는 조금 설명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오히려 러시아가 이 포세이돈과 그리고 브레베스트니크라고 하는 이런
아음속, 예.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러시아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나, 이런 좀 압박이 아니었나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수중 드론이라는 게 거기는 이제 핵 동력을 그렇죠. 이용해서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위협이 되니까 이걸 막고자 이제 재개를 했다라는 건데 문성호 장관님. 그런데 뭐 이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국이 발끈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한테 핵 추진 잠수함 이거 동력으로 쓸 수 있는 연료를 주겠다고 승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중국이 대한반도 지역에서의 군사 전략적 우위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상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중국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아마 2016년 우리 한반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의 강력한 반응을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더욱더 밀착하고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함께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불쾌하게 짝이 없거든요. 어쨌든 이제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또 어떤 모형을 보일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쨌든 중국이 조금 예민해야 할 수 있는 카드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슬슬 이렇게 꺼내들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 사실 제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이 원하고 있는 게 김정은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재자로 시진핑 주석이 좀 나서줘야 되는데 이것도 유연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미 뭐 그렇게 세계 질서가 진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더군다나 이제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연료 공급의 필요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의 잠수함 이런 예. 활동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뭐 전홍축 우라늄 20% 정도 수준 미만의 예. 우라늄 핵 연료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북한과 중국을 꼭 집어서 한국의 위협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선 당연히 좀 불편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그간이라 한다면 뭐 최소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중국은 어떤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을 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이 회담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의 구조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강대국들 간의 경쟁과 패권 경쟁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북한 편에 서서 북한을 지원하고 지지할 가능성이 좀 커져서 북미 정상회담에 더 복잡한 변수가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6년 만에 대자다 보니까 좀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훈훈하지만 일단 회담장 밖에서의 기싸움은 상당하다로 좀 압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회담 얘기를 해보기 전에 6년 만에 대자니까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강 교수님. 뭐냐면 6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그러니까 2019년에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당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때도 뭐 시진핑 주석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표정이 뭐 다양하진 않네요. 네, 그런데 이때도 사실 서로 관세로 충돌했고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거든요. 이때와 지금은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예. 중국의 몸집이 예전보다 많이 커졌다. 저 때보다. 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저 당시에는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저 시기에 45% 관세 부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하고 25%를 실제 부과하면서 예.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중국의 경제 규모도 굉장히 커져서 약 19조 달러가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세계 2대 경제체가 됐고 물론 이제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GDP는 떨어지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업 제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4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데 대한 자신감도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미국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미국이 얘기했던 자유, 연대, 뭐 이런 표현들을 자유는 아니지만 기존의 국제 질서를 중국이 유지해주겠다 이러면서 미국의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네. 그런 게 바로 이 변한 위상을 반영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그러죠. 우리가 트럼프 1기 4년도 잘 버텼고 바이든 4년도 버텼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우리가 옛날의 중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한번 그 항전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몸집이 더 커졌다. 옛날의 중국이 아닌 모습으로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한 거다라는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6년 전 이후에도 잠재적인 불안이 계속돼서 이 무역 전쟁으로 빚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단 만나기는 했는데 이 평가가 확전만 자제했을 뿐이지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I put a 20% tariff on China because of the fentanyl coming in. Based on his statements today, I reduced it by 10%. So all of the rare earth has been settled. It's a one-year agreement, and we'll extend it after a year. 자, 일단 오늘 타결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면은 중국을 향해서는 이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이제 미국이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여기에 맞서서 이제 미국산 농산물, 뭐 대두 같은 거를 일단 구매는 해주겠다. 그리고 히토류도 공급은 유지는 해주겠다. 뭐 우크라 전쟁도 이제 협력은 하겠다라는 얘기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합의 내용이 강 교수님 예상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들이 나와요. 그렇죠. 저거 이상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예. 것 같아요. 이미 5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휴전으로 일단 일시 봉합으로 마련을 해놨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픈 손가락이죠. 그 농업지대의 대두 생산 농가들 이거가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니까 지금 사실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할로윈 축제,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중국이 미국의 이런 소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벽에 부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미국산 농산물 내가 즉시 구매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펜타닐 관세랑 맞교환한 거죠. 네. 사실 펜타닐 관세에 20%를 부과했다가 이제 10%로 갔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미중 간에 27%의 상품 관세가 있는데 거기에 상호 관세 10%를 미국이 4월에 부과했고 예. 이제 펜타닐 관세가 10%가 됐으니까 47%가 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이러는 거죠. 이거는 뭐 엄청 깎은 것 같은데 아직도 47%니까 옛날 생각하면 이건 트럼프의 계산에 전략에 말려든 거다. 근데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뭐 자기가 마가라는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데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기준점을 다 올려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간중간에 디테일에 다 악마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히토류 1년 통제한 거 1년 유예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기로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예. 그런데다가 대두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사도 되고요. 아르헨티나에서 사도 돼요. 근데 히토류는 지금 현재 상황은 중국에서 사야 되는 거죠. 네.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 질서로 재편되기 전까지는 미중 간의 이런 흐름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숨어 있다는 얘기는 그 디테일을 불씨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불씨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중 관계 시한폭탄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잠깐 짚어주셨지만 중국의 히토류가 이제 무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 교수님께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히토류 이번에 한다는 게 일시적인 완화 조치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5월에 예. 한번 했죠. 7종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거가 미국에 약간 먹힌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8월에 한 번 회담을 더 했고 8월에 회담한 결과가 3개월 유예를 했으니까 11월 11일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마침 여기서 한국에서 에이펙이 있었고 그런데 10월 9일 날 느닷없이 중국이 기존의 히토류 통제의 7가지 통제에다가 히토류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경히토류가 있고 중히토류가 있는데 무거운 히토류입니다. 이 무거운 히토류가 미국에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 5가지를 더해서 그 기존의 7가지에다 12가지를 통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는 패턴을 그대로 따랐었죠. 예를 들어서 중국산 히토류가 0.1%가 들어가고 중국산 히토류 정제 기술이 들어간 거는 어디 다른 데라 수출할 때 또는 공급할 때 중국 상무부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미국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카드를 진짜 쓰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 우리도 100% 때릴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물러나면서 아마 이제 이렇게 유예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거라지만 어쨌든 미국한테는 이게 그동안 먹혔던 카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토류가 도대체 뭐길래 이 미국 산업에 얼마나 타격을 주길래 이렇게 트럼프가 목을 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첨단 과학 기술을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그걸 기반으로 하는 모든 그 생산품들이 히토류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히토류는요 118개 원소를 정리한 주기율표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금속 원소 15종, 스칸듐, 이트리움을 합친 17개 원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어로는 rare earth고 한자로 히토류인데 이걸 이제 풀어 쓰면 흔치 않은 흙에 들어있는 원소다. 근데 실제 흔치 않아야 되는데 흔치 않은 게 아니라 흔하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원소를 추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가고 환경 오염이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올인하지 않았고 중국이 올인하면서 전 세계 히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중국이 카드를 지금 미국의 관세 대응 카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한번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살인적인 100% 관세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카드도 트럼프가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트럼프만의 무기라는 거거든요. 강 교수님, 그러면 일단 이번에 이 100% 관세는 유예는 됐지만 이 대중 관세 이번에 부과했던 게 어떤 목적이었고 시진핑에게는 얼마나 압박이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세가 100%가 되면 무역이 성립이 안 되죠. 실제로. 그래서 지난번 그 1차 합의 때도 125대 145에서 100 이런 걸 다 덜어냈잖아요. 그럼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100%가 넘으면 국제무역 질서의 비교 우위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게 진짜로 하는 게 아니고 압박용이고 협상용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저거를 해놓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중국의 대미 그 관세가 47%예요. 엄청난 거죠, 예전에 비하면. 거기다가 수출하려면 선박세 내야죠. 그렇죠. 결국은 중국을 옥죄는 겁니다. 옥죄는 이유는 거기서 번 돈으로 국제 질서를 이끄는 미국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러 패권에 도전하죠. 해상 군사력에 도전하죠. 과학기술 가지고 사이버 안보에 도전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려면 역산을 해보니까 무역에서부터 타격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바로 관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1차 트럼프 1기 때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이 영향을 덜 받았는데 아니 이 2기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게는 약간의 오히려 다 대상으로 하니까 숨통이 트여진 면도 오히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불씨로 보는 이유는 뭐 중국의 일부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를 주셨지만 다시 중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다시 꺼내줄 수 있을 가능성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확실히 이런 불씨들을 강력한 불씨들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언제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대중국 관세를 또 부과할 수 있을 것이고요. 중국의 가장 강력한 비교의 우위는 역시 덩사오핑 시대부터 전략 자원으로 개발해 온 히토류는 대체 불가합니다. 비록 미국이 여탐, 호주나 이런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히토류에 대한 어떤 다변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역시 단기간에 극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서로가 서로에게 영린을 건드릴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카드들은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다만 지금의 모습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서로가 좀 몰아가지 않도록 확전하지 않도록 예. 1년 정도의 유예 시간만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이런 문제들은 재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의 첨단 기술 굴기가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뭐 엔비디아에서 뭐 H20이라든지 이것도 네. 수출 통제했다가 풀었다가 하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블랙웰까지도 중국에 수출할 것 같은 이런 동향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강력한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불씨, 히토류와 관세 이게 두 가지 짚어봤는데 진짜 강력한 건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너무 강력해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예요. 너무 강력해서 앞서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도 짚어드렸지만 정말 시기한폭탄이다 보니까 강 교수님 이번에 아예 언급도 안 했다면서요? 그 밖에서는 안 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예. 그 신경전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 이런 것들이 만약에 타이완이라는 데가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태평양 전략과 작전은 거의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가 동중국해라는 데거든요. 동중국해라는 데가 뚫리면 남중국해까지 다 뚫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타이완을 지켜야 그게 대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서 중요하고 또 그게 공감대를 약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대만 해협이라는 데가 중요 물자 수송로입니다. 특히 네. 우리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석유 중동 원유의 80%가 그렇죠. 거기로 들어오고요. 우리나라 무역의 45%가 그 앞을 통과해요. 물론 뒤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국제적 관심을 갖고 있는 데고 대만은 1979년에 이제 미국한테 단교를 당하는 거죠. 79년 1월 1일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하니까 그때 미국이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미 의회에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만을 지원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있다고 중국은 주장을 하는데 미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맞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합법 정부 맞아. 그런데 대만도 그대로 있어야 돼.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만을 보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을 한다고 얘기하죠. 그걸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뒤로 물러나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서로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담에서 네, 언급을 안 한 것 같은 분위기라는 설명이신 거예요. 근데 강 교수님, 하나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은 중국이 대만을 2027년 혹은 2035년에 침공할 거다 이런 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2027년까지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그랬어요. 준비를 마친 거니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네.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에 대한 통일, 이게 시 주석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 중국몽의 완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군사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미중 간의 양자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시진핑 사연임의 전리품으로서 대만 침공할 거다 그러는데 거꾸로도 생각을 해봐야죠. 잘 안 되면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잖아요. 오히려, 예. 그래서 그리고 대만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지원도 계속 있고 물론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기거나 또는 시간 끌고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는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런 무리한 그 행동을 통해서
대만을 침공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네. 다만 압박을 통한 뭐 해상 봉쇄라든가 훈련을 통한 소위 우리가 요즘은 이제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대만의 불안을 좀 조성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트럼프가 또 밝힌 게 내년 4월에 중국을 찾겠다라는 입장까지도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불씨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폭발을 할지 뭐 그전에 수습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6년 만에 이 대자를 이제 세 분께 평가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문 장군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트럼프와 시진핑 6년 만에 만났어요. 이번엔 누가 이겼어요? 뭐 누가 이겼다라고 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단 휴전 상태가 연장된 거니까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채우고 일단 이 갈등을 봉합하면서 내년 4월까지 유보했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무승부 정도가 되지 이겼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둘이 웃으면서 만나서 일단 유예를 하고 좀 상당히 완화되는 분위기로 읽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기본 요소들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힘싸움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 문 장군님 지금 이제 무승부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무승부보다도 오히려 앞으로 이제 불씨들을 더 깔아놓은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좀 단기전에서 예. 미중 모두가 승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기고 네네. 둘 다 이겼다. 예. 서로의 강력한 카드는 역시 유효한 것이고요. 언제든지 그건 상대를 상대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카드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이번 조금 전에 끝났던 6년 만에 시진핑 트럼프의 대자 미중 정상회담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세 분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무려 30년을 추진한 수건 사업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도입해달라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화답을 한 겁니다. 벌써부터 구체적인 계획까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배치되는 걸까요? 일단 이 대통령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자, 허지은 변호사, 어제 이 대통령이 요청을 했는데 이게 꽤 걸릴 줄 알았던 게 하루 만에 전격적인 결정이 나왔어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빠르게 결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줄 줄 몰랐는데 자기 SNS를 통해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에 이른바 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핵연료를 사용한 원자로를 심장으로 삼는 예. 이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림으로써 사실상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요청한 부분인데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핵연료를 이용한 원자로를 원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예. 이게 안에서 계속해서 원자로가 돌아가면서 터빈이 돌아서 수증기를 발생시켜서 연료를 공급을 하게 되면 정말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무제한 자망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로 완전히 그동안의 디젤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잠수함인데 문제는 핵 연료를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줄 뜻을 보임에 따라서 네. 새롭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 정부 그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자,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굉장히 눈물겨운 어떻게 보면 핵 잠수함 개발 시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비밀리에 우리 정부가 좀 해오다가 이 미국에게 알려져서 좀 엎어진 사연도 있었는데 이종구 평론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핵 잠수함에 목을 메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핵 잠수함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사실 좀 이 용어가 굉장히 헷갈릴 수는 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무기 탑재 잠수함이 아니라 이 핵 추진 잠수함이 왜 게임 체인저냐? 우리가 최근에 장영실 함에 대해서 아마 이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장영실 함 대단히 그때 위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젤급에서는 정말 최상위급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스펙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하면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그 장유신 함이 아무리 우리가 칭찬하더라도 그런 정도입니다. 잠수함의 가치는요. 엔진이 아니라 연료거든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잠수하고 있고 얼마나 깊이 잠수하고 있고 이게 기동성과 은밀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우리의 어떤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합니다. 이건 정말로 오늘 이 발표가 된 순간부터 전 세계 언론, 전 세계 국방 관련 그런 연구소 등이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된 파장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파장을 발표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에 해외 언론들도 정말 난리가 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우방국인 영국 여기도 안 주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이터, AP 뭐 여러 매체들이 의미를 부여했더라고요.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이 기술을 공유한 게 1958년 최우방국인 영국에 거의 공유한 게 거의 유일하다. 그 정말 동맹국들한테도 거의 기술을 이전하지 않은 굉장히 그 전략적이고 정말 은밀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미국이 영국과 호주 또 같이 협정을 맺은 오커스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잠수함을 확보하는 걸 돕는다고만 돼 있지만은 기술 이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어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이러면서 기술 이전까지 시사한 것은 굉장히 기존에 나와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진일보하다고 해외 언론들도 평가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언론들이 이렇게 난리난 이유는 이게 얼마나 중대한 결정인지는 한번 전 세계가 핵 잠수함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핵 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여기에 더해서 한 인도 정도만 지금 핵 잠수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까지 더해질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 문성호 장관이 이제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걸 어느 급으로 만들지도 관심인데 벌써 윤곽이 나왔어요. 예,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SSN, 다시 말하면 핵 추진,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9,000톤급이 있고요. 버지니아급은 7,000톤급입니다. 영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함이 7,000톤이고 프랑스의 시프랑스가 이제 약 한 5,000톤이거든요. 아마 지금 한국 우리 안규백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 해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한 5,000톤급은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장영실 함 최근에 진수하는 게 3,600톤이거든요. 더 큰 거. 그거보다 1,400톤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아마 척수도 대략 최소한 한 4척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앞으로도 한미 간에도 우리 내부적으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크기로만 따지면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장영실 함보다 5,000톤급이니까 더 큰 거다. 훨씬 커지는 겁니다. 훨씬 큰 저거를 한 4척 정도 건조하는 거를 이번에 목표로 삼게 된 겁니다. 나오자마자요, 결정이. 그런데 그래도 허준 변호사, 여기 핵무기 탑재는 어려운 거죠? 당연합니다. 사실 아까 5대 공인 핵보유국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와 인도만 지금 전략 핵 잠수함, 그러니까 핵무기가 탑재가 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추진하는 국가들도 모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아니라
핵 연료를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잠수함,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핵무기 탑재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고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당연히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평화적 이용하는 그 원료들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입한 원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이 아니라 그 연료를 공급해서 군사적 목적인 핵 추진 잠수함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우리 군 역사에는 어쨌든 진일보한 굉장한 이제 기술을 도입하게 되는 건데 문 센터장님, 그러면 그러니까 5,000톤급의 4척으로 일단 구상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만들면 실전 배치는 언제쯤 돼요? 예, 그래서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너무나 반가운,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런 결정을 내려주었는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를 언급을 했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한화가 매입을 했죠. 이제 한화가 운영하는 이제 조선소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한화도 있고 현재 HED 현대도 있는데 이 한화를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은 아마 필리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 얘기는 본인이 여기 가봤는데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현재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5,000톤급 잠수함을 만들고 그다음에 소형 원자력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연료만 도입하는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미국에서 이 선체 자체를 건조하고 미국 기술을 받아서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아직 이제 뭐 합의만 된 것이지 승인만 된 것이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협의가 필요한데, 우리 해군 참모총장 얘기로는 이게 발주부터 설계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대략 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2025년이니까 앞으로 한 35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핵잠수함을 만드는 그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수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주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단계를 빨라야 한 2030년 중반쯤이라고 예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쯤에는 이제 실전 배치가 된다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북한 역시 핵잠수함 개발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핵무장을 갖추는가, 다시 말해서 위력적인 핵잠수함을 취역하는 것이 오늘인가 내일인가에 따라 운명적인 복사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종구 평론가 올해, 그러니까 지난 3월에 핵 추진 잠수함 우리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실체를 그 일부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 물론 북한 주장이긴 하지만 이게 맞다면 우리보다 더 빨리 지금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장 그대로라면 이들은 어차피 핵 무기는 만들었잖아요. SLBM도 많이 지금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아직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주장대로라면 그야말로 SSBN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저것이 과연 진짜 핵 추진 잠수함이냐라는 것은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왼쪽에 거대한 어떤 검색의 그림자 음영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이들이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더 중요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마스트라고 합니다. 위에 그러니까 스노클링, 디젤이라면 이 공기를 주입하는 어떤 관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진짜 핵 추진 잠수함이라면 마스트라고 해서 거기에 뭐 레이더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의 핵 추진 잠수함에 훨씬 더 많이 기능을 갖춘 그런 부분들을 외관상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측면만 살짝 보여준다는 건 물론 크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디젤보다 커서 핵 추진 잠수함의 급이다라고 연상은 되지만, 확실히 저게 핵 추진 잠수함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 사진 갖고는 판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위협도 뭐 고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데에는 아무래도 북한의 위협보다는
이 나라에 대한 위협을 꺼내든 게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냐? 바로 이 나라 중국입니다. 全体注意，进入1级经管控。 자, 이게 중국군 영상 같습니다. 뭐 하는 모습이죠? 저게 중국 건국 98주년 기념해서 적과 싸운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를 했던 건데 이게 지난 여름에 공개가 된 다큐멘터리입니다. 예. 여기에 중국이 갖고 있는 최신 전략 무기들이 대거 등장을 했는데 드론, 로봇뿐만 아니라 실전 배치를 앞둔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이 이 움직이는 모습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엇보다도 최신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바다로 들어가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예. 이게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국방력을 과시하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일부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중국 전역에 5번이나 반복 재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영국도 안 주는 기술을 이제 우리한테 턱 주겠다 이렇게 나선 데에는 저런 중국의 위협이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상회담 그 장에서 모두 발언 때 이 대통령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요. 디젤 잠수함을 우리가 북한, 중국 쪽 그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동서에 방어하면서 미군 부담도 줄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이 대통령이 이 얘기, 그러니까 예. 북한과 중국 얘기를 콕 집어서 꺼냈습니다. 다만요, 이 모두 발언이 공개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뭔가 진화에 나서는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요, 이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은 특정 국가 잠수함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단순히 북한이나 중국 쪽에 나타나는 잠수함들을 지칭한 거다. 예. 이렇게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요. 아마 저 현장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북한을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쓸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대통령 발언이 예. 트럼프 대통령 귀에 콕 꽂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상회담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디젤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해를 방어하면 미군 부담도 줄어든다. 이 얘기를 돌려서 말하면 지금 우리 인근 해역에서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이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맞서 보셨습니다만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P5, 다시 말하면 핵보유국 5개 나라와 플러스 인도 정도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라고 이미 5년 전에 선포를 하고 네. 지금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움직임을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중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 해역 인근을 계속 드나들고 있고 또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말이죠. 오커스를 통해서 호주에 잠수함을 줬잖아요. 예.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에도 그런 가시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준 것은 역시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도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핵잠수함 이번에 연료를 주기로 하면서 이제 동북아의 대중견제선을 제대로 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북아의 한번 핵잠수함 지도를 살펴볼게요.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특히 다카이치 신임 총리 들어오면서 예. 일본 역사상 최초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국방정책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그런 얘기했고 특히 농축 우라늄, 저농축 우라늄이기는 하지만 그 핵 연료 보유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진일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앞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커스 동맹 등을 통해서 지금 2030년까지 버지니아급 3척 보유를 한다는
한다고 하거든요. 도입을 하고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단계까지 추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북한은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건조를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 기술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면은 허준 변호사가 설명을 해준 게 자, 이렇게 러시아, 중국, 북한, 대 한국, 일본, 호주. 아니 이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중국 반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러나 중국이 반발할 그런 전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 중국이 끊임없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밀어내고 남중국해라든지 이것을 영해화시키고 중국의 힘을 투사시켜서 아까 강 교수님 중국몽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고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 주도의 그런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미국과 관련국들이 이걸 견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마 중국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도 예의주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실제 강력한 반발을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은 좀 중국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해오다가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 쪽으로 더 기울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과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이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기초로 우리가 우리 안보 전략을 추진하지만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대통령실에서 애써서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도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들을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근 평론가 짧게 여쭤보면 자, 일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도 어쨌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다카이치 총리도 핵잠수함 도입을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주면 일본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지금 놓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카이치가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방백서에 차세대 잠수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트럼프한테 꼭 그거를 받아내겠다라고 언론들도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다카이치는 트럼프에게 제대로 그것을 받아내지 못했는데 말도 꺼내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도입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핵잠수함, 이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잠수함 도입 결정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도 한몫했겠죠. 자,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정상회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때인데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 둠칫둠칫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이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절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번 아시안 순방에서 저렇게 각종 제스처를 취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렇게 우리 선물 줄 때도 저런 반응을 좀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역동적인 반응이 아니었는데요. 외신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 화면에 지나갔는데 보면은요 금관을 계속 보면 악수하면서도요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면서도 계속 금관을 쳐다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영상이 나올 텐데 금관을 계속 쳐다보는 모습이 나오는데 영국의 한 매체가 바디랭귀지 전문가의 멘트를 실어서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금관한테 눈을 떼지 않는 모습. 결국 미래에 계속 언제 쳐다보네요. 어떤 자리에서 쓸 수 있을지 계속 그 미래를 상상하면서 굉장히 황홀해하는 표정이다. 저 표정을 바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그시 보기는 합니다. 금관을 계속 쳐다보네요. 네. 눈을 떼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런데 허재일 변호사. 저렇게 눈을 못 뗐다고 해도 뭐 그냥 쳐다볼 수도 있는 거고 저 눈빛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바디랭귀지 전문가가 또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입술은 다물려 있지만 몸을 좌우로 살짝 흔드는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입은 꽉 다물고 있지만 몸을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억눌린 즐거움과 흥분을 나타내는 신체 신호라고 합니다. 아, 저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덩기덩기 춤을 추고 싶은데 사실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렇게
그렇게 감정을 다 드러내기도 어렵고 예. 또 이전에 일본에서 선물 받았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본인 사실은 속내로는 엄청 좋은데 그거를 애써 감추는 듯한 몸짓을 보였기 때문에 좋아했던 게 분명하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카메라 앞이다 보니까 좀 표정 관리를 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기쁜 마음이 조금 더 드러난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계속 표정을 깨알같이 분석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환하게 웃어요. 진심 어린 미소가 보이면서 악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팔을 둘러서 이렇게 부분적 포옹을 하죠. 네. 이게 굉장히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면서 예. 정말 꽉 끌어안고 싶은데 완전한 포옹 욕구를 억누른 부분적 포옹을 하면서 뭔가 절제는 하면서도 아, 절제 있는. 네, 금관에 예.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표정과 제스처다. 이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아니, 뭐 있습니다. 진짜 속내는 트럼프만 알겠지만 바디랭귀지 전문가의 몸짓과 표정에 대한 분석인 거고. 그러면 혹시 실제로 만족했다는 진짜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신이 정말로 황제처럼 보이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이전에 자신이 두 번에 걸쳐서 예. 2025년 2월 달에는 뉴욕의 그런 어떤 혼잡 통행료를 취소시키면서 내가 왕이야, 왕만세 해놓고 백악관이 왕관을 쓴 그런 사진을 게재해서 타임즈에도 올랐어요. 그 다음에 교황 사진 기억하시죠? 네. 교황처럼 그 머리에 이제 교황의 왕관을 쓴 그런 사진도 본인이 직접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황제처럼 보이는 것. 저는 SNS에 곧 우리나라 금관을 쓴 트럼프의 사진을 본인이 스스로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지시를 내렸죠. 이걸 백악관 뮤지엄 제일 앞줄에 전시하라라고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린 거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맞는 것 실제 같습니다. 저런 말을 했으면 뭐 좋아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금관 선물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Giving me the honor of that magnificent piece of art, because it really was a piece of art that you presented to me today, and to be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got that was really something very special. So. 자, 그런데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근데 정확했습니다. 왜냐면요, 40년째 대를 이어온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수로 만든 금관이었다고 하네요. 아들하고 같이 둘이서 해가지고 20일 다 손으로 작업해야지. 동으로 만들어서 순금 도금을 제일 많이 달려있는. 근데 알고 나시고는 어떠셨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만들 자신은 있으니까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제일 화려하니까 이걸 했기. 근데 이게 정말 화제인지 허지웅변호사, 해외에서 막 패러디물이 나온다고 해요? 네, 신라 금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 쓴 멜라니아 여사랑 예. 무도회에서 왕과 왕비처럼 저렇게 춤추는 영상, 그리고 왕좌에 앉아있는 영상,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그래요? 밈처럼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노킹스 시위에 대항해서 킹 트럼프라고 쓰여진 헬기 타고 오물투척하는 영상 본인이 올리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왕관까지 선물했으니까 진짜 킹 트럼프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좋아했겠죠?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가 받아간 선물 리스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지금 백악관 대변인의 쇼핑 리스트도 화제예요. 그렇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죠. 예. 28살 대변인이니까 아무래도 K-뷰티에 관심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 화장품을 잔뜩 구입해서 자기 SNS에 침대에 쫙 이렇게 늘어놓고 K-뷰티 화장품 추천합니다. 뭐 그런 글까지 써서 이렇게 사진을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 사진을 올린 건데요. 이거 다 산 거예요, 이번에? 네, 저게 지금 미국 현지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한국 화장품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게 저도 자주 쓰는 화장품이 있는데 그래요? 백악관 대변인이 저걸 쓴다니까 네. 뭔가 우리 K-뷰티 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대변인이라도 어쩔 수 없이 피부 관리엔 또 관심이 많구나. 네. 우리 K-뷰티의 매력을 흠뻑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도 좋습니다. 네, 국내 소식도 한번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어느 날 우리한테 찾아와서 일상이 된 편의 서비스, 바로 저녁에 주문해서 다음 날 새벽이면 받게 되는 새벽 배송이죠. 어린이집에서 아기 기저귀랑 로션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11시에 들어가서 급히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앞에 와 있더라고요. 계란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콩나물 쑥주 이런, 그러니까 주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집품이 돼요.
아니, 왜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지금 택배 노조에서 새벽 배송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노조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과로 개선을 위해서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초심량 배송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침 배송 아무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남희 기자, 소비자들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보면은 소비자 단체에서 여론조사 진행한 적도 있는데 예. 정말 없어지면은 불편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저도 생각할 때 아니 맨날 회사 출근하기 전에 반찬도 하고 저는 심지어 밥솥도 고장나서 새벽 배송 받았거든요. 네. 그렇게 모든 그 서비스에 길들여져 있는데 없어진다고 하면 소비자 불편 굉장히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빠른 배송이 생명이잖아요. 그럼 좀 난색을 표할 것 같기도 하는데 이 택배 노조 입장은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택배 노조에서는 이거를 주장하는 게 굉장히 과로로 그 새벽같이 근무하는 것, 자정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과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근조는 새벽 5시 그리고 오후 3시조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택배 노조 측 입장이긴 하지만 또 다른 또 택배 그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또 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엇갈린다니. 그러니까 일부의 배송 근로자들은 생각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고용 안정과 임금 보장 누가 책임지냐 이렇게 하면서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모두 일자리 잃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택배가 주간 배송으로 몰리게 되면 업무가 과중되고 낮에는 교통 체증도 있어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사들도 야간 배송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설문조사의 그런 결과도 있어서 이게 노조와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엇박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노조의 이번 제안이 이 근로 현장의 현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뭐 일부 배송 기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는 건데 현명한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